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지국가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복지국가론 그리고 사회복지 모형으로 진행을 쭉 하면서 그중에 출제비중이 높은 것에 좀 더 액센트를 두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285쪽을 보시면은 복지국가의 개념이 나와 있고 복지국가의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또 그런가 하면 쉽게 어떠한 그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제는 복지라고 하는 단어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국가를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이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는 걸 가지고 출제하기는 그렇겠습니다만은 보통 복지국가라는 현대적 의미의 웰페어라는 단어가 포함된 스테이트는 영국에서 처음에 시작되었고 해서 1934년에 짐 메르이한 사람이 처음 웰페어 스테이트를 시작해서 1941년에 템플 주교가 그를 성문화함으로써 오늘날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라고 하는 용어는 20세기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서 국민들의 그 비복지라고 하는 장애물이 제거되고 국민들의 복지라고 하는 삶의 질의 향상이나 행복이나 만족이 증가되는 이런 그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3번보다는 4번으로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수준, 즉 국민적 최소 이상을 보장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물론 그 가로 안에 뭐가 있겠어요?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이런 말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지국가의 특징. 거기에서는 뭐 틀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함정이 하나 있어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복지국가 특징은 뭐 빈곤의 소멸은 넘어오고 빈곤의 감소, 또 그러면 소득 분배와 재분배에 의한 평등화 지향, 완전 고용 실현, 그리고 사회보장 충실, 그리고 혼합경제가 나와 있습니다. 혼합경제. 복지국가라고 할 적에는 보통 우리가 초기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거의 획일적으로 유일무이한 공급 주체로서 역할을 하면서 정부가 이끌어가는 이런 시스템이 됐습니다만은 1970년 복지국가의 위기가 지난 이후에는 이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더 나아가서 민간부문도 더 나아가서 민간부문에 일방적으로 지원만 받던 제3섹터라고 하는 비영리부문도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서 혼합경제 또는 혼합복지 또는 복지다원주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특징은 좀 아주 싸납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빈곤의 감소, 또 평등화 지향, 그렇죠? 또 완전 고용, 사회보장, 그리고 함정은 혼합경제가 되겠습니다. 혼합경제에다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이유, 바로 거기가 언제나 출제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왜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복지를 담당해야 되는가 해서 복지를 국가가 담당해야 되는 이유, 또는 거꾸로 복지를 시장이 담당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뭐 다른 건 많겠지만 특히 공공재적 성격, 복지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공공재적 성격 그러면 대표적으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비용도 내지 않고 그냥 무임승차하는 프리라이더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은 결코 시장에서 거래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생산될 수도 없고 시장에서 거래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이유로 거래될 수 없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툭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지라고 하는 상품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코 거래될 수가 없고 당연히 국가가 이를 맡아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 공공재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복지는 국가가 맡아야 되는가? 왜 복지는 시장이 맡아서는 아니 되는가? 라고 할 적에 긍정적 외부 효과. 이것도 역시 긍정적 외부 효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배제성과 연관되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련 없이 자기가 만든 생산품에 산물의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이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고 그걸 사용하게 된다면 이건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결코 그런 물건은 생산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시장에서 거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 그중에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재화라고, 복지라고 하는 재화는, 복지라고 하는 서비스나 재화는 당연히 국가 말고는 생산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정보 선택의 중요성. 정보 선택의 중요성. 이 정보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만약에 시장에서 이걸 맡게 된다면은 거의 독과점의 문제가 생겨서 시장 가격의 엄청난 상승을 가져오고 국민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을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지 서비스를 시장에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고 국가가 담당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역선택. 정보의 부재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정보 선택의 중요성과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도덕적 해이. 역선택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의료 서비스에서 참 많이 등장합니다만 이런 의료 서비스 문제에서 등장하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정보 부재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힘으로 복지를 담당해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위험 발생의 비위험 발생. 위험 발생의 비독립성 또는 상호 의존성. 그로 인한 하나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하나의 문제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지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한 파급이나 파급 효과나 파장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이나 비독립성의 문제를 가진 복지 서비스는 국가가 담당을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규모의 경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거대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가진 시장에 맡겨놓게 된다면 아주 극대는 거대 자본들이 이를 독과점함으로써 국민들이 내놓아야 될 비용을 엄청나게 높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의 경제로서 존재하는 복지 서비스는 당연히 규모의 경제를 악용하는 독과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시장이 아닌 국가가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복지 또는 복지를 국가가 담당해야 되는 이유로 보통 설명을 하고 있고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출제가 된다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복지국가, 국가복지의 필요성 여기에다가 중요 표시하시고 출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국가의 개편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개편. 보통 우리가 복지국가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한번 볼까요? 복지국가의 변천, 발달.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특히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유방위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되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통 우리는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의 취임, 1933년과 그로 인한 새로운 새 시대의 통합정책으로 뉴딜 정책, 또 그거의 성문화로서 등장하고 있는 사회보장법, 또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우리는 1929년 세계대공황을 실질적인 시점으로 해서 1930년대, 40년대로 넘어가면서 사회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1934년에 진멜런에 의해서 처음 언급된 것이 템플주교에 의해서 그것이 성문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시기도 같이 있게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등장이라는 것은 20세기 초 1930년대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지국가의 등장. 다음에 팽창. 복지국가의 팽창이라는 것은 1940년대, 1940년대, 1945년 2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이후로서 설명할 수 있는 걸로서 보면 이 팽창. 그래서 이 복지국가 팽창은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아주 불같이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년대, 60년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50년대, 1950년대, 60년대를 복지국가의 팽창기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1973년 5.1 쇼크로 인한 5.1 쇼크를 계기점으로 해서는 1970년대 정부 실패를 말합니다. 1970년대 정부 실패를 우리는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재편, 다시 복지국가를 재정비하는 재편 또는 개편, 그러면 1980년대 신자유주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재편의 시기를 설명을 하면서 이 신자유주의, 물론 신자유주의가 있는 건 아니죠. 노동 감축의 길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신자유주의도 있고 스칸디나비아의 길도 있고 이런 것처럼 다양한 표현으로 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 1980년 신자유주의 등 그래서 북유럽에 있었던 스칸디나비아의 길, 또 영미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길, 또 그런가 하면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지는 노동 감축의 길로 설명할 수 있는, 여기 보면은 영미의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의 길, 또 그런가 하면은 영미의 신자유주의의 길, 그런가 하면 유럽 대륙의 유럽의 노동 감축의 길, 이런 등등이 1970년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큰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노트를 좀 기본으로 해놓고 교재를 보겠어요. 자, 복지국가의 재편 1980년대 이후 아니면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 이후 이렇게 되겠는데, 지구 경제와 탈산업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치 구조의 균열 조집, 이혼과 낮은 출산율 등 가족체계의 불안정, 노동자의 동질성 약화, 인구의 고령화, 고실업 등의 새로운 변화가 복지국가에 대한 생각이나 정책을 바꾸게 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체계가 구축되었다. 슌페터라고 하는 사람은, 자, 슌페터라는 사람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워크페어 스테이트, 워크페어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이건 복지국가가 아니라 근로연계 복지를 말하고 있구나. 그냥 단순 복지가 아니라 근로연계 복지. 그때 우리가 근로연계 복지라고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워크페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1980년 문제가 나올 적에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입장으로 보통 문제를 풀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나 슌페터라고 하는 사람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 혁신을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가의 혁신정신, 여기 보시면 대량 생산과 소비, 근대적 문화 규범, 국가복지급여 등의 특징으로 하는 포드주의적 축적체계 위기와 함께 성장과 고용, 복지를 동시에 추구해온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기반이 동요되면서 워크페어 제재가 구축되었다. 슌페테리안이 없어도 워크페어 국가가 단순 복지 체제에서 근로 연계 복지 체계로 전환되게 되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업가의 창조적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국가의 시대를 이끌어갔던 포디안 거기 나와 있지요. 포디즘의 경직 체계에서 그 당시에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중 소비,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 최저 임금 메커니즘으로서 복지국가, 또 국가 역할의 주도, 뭐 이런 등등을 갖고 있는 전통적인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이런 포디즘의 경직적 경계 체제에서 바로 그것이 뭘 가져왔다? 시장 실패를, 아니 뭐 시장 실패가 정부 실패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워크페어 국가가 되겠는데, 여기는 포드주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의 체제로서 유연체제, 경직체제에서 유연체제로 전환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또 신보수주의, 근로연계복지국가, 기업에 의한 자본주의 문제 해결, 또 노동의 유연성, 창조적 파괴, 국가 개입의 축소, 또 기술 중심의 사회. 자, 이런 등등이 바로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소위 신자유주의든 스칸디나비아의 길이든 아니면 노동 감축의 길이든 공통된 어떤 하나의 그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박스에 있는 오른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가의 재편을 좀 나누어서 본다면은, 자, 북유럽의 먼저 스칸디나비아의 길을 좀 보겠습니다.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의 길. 거기 보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이끌어갑니다. 성공적 소득 유지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거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다 체크를 해놓으시고, 또 그런가 하면 사회 서비스의 확대도 있지만 거기 남녀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주의적 복지정책. 남녀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주의적 복지정책. 또 그러면 기존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사회투자 전략. 이미 이것은 뭐 신자유주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 아시죠? 어떠한 먹을 빵을 주기보다는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사회투자 국가, 인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에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사회투자 전략이나 사회투자 국가. 또 그러면 거기 보면 국민들을 단순히 복지의 수급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진 개체라고도 본다. 스칸디나비아의 길도 이건 지금 뭔 말하고 있어요?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강조하는 시스템. 그래서 수급권자의 지위만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무를 진 의무자로서의 역할도 강조되는 그런 관점. 또 그런가 하면 거기 보시면 또 생산주의적 복지정책이 나와 있는데, 현금이나 재화의 제공보다는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을 추구하는 생산주의적 복지정책. 그래서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 또 동시에 일자리 창출 두 가지 목적을 동시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주의적 복지정책이 이번에 더불어서 남녀평등을 기본 테마로 해서 이끌어가는 생산주의적 복지정책이 나와 있지요. 그런 말을 그래서 니은번을 볼 적에 미음번을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의 길.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영미 시스템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당연히 국가 개입의 축소, 또 복지 다원주의, 또 장기 보호에서 단기 보호로 전환,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전환, 국가 책임에서 개인 자조로 전환 등을 이끌어갔던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영미 중심의 신자유주의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그리고 뭐 일본의 나카소네의 경제정책 등을 우리는 신자유주의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럽, 독일이나 또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이런 그 유럽 쪽에서는 노동 감축의 길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스칸디나비아의 길에서는 오히려 적극적 노동정책을 이끌어가고, 또 그러면 남녀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주의적 복지정책을 이끌어가고, 또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사회투자 전략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노동 감축의 길에서는 거기 보면은 대량 생산 소비 체계에서 안정적 일자리와 동질적인 저숙련 노동자의 필요성이 결국에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말하자면 소량 생산으로 전환되면서 그 필요성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에서 필요했던 저숙련, 동질적 노동자들이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면서 그 필요성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사회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노동공급의 감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노동공급의 감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소수의 숙련 노동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저 옛날처럼 대량 생산, 대량 소유 체제에서 있었던 것처럼 저숙련의 동질적인 이러한 노동자들의 말하자면 다수의 노동자들의 필요성은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굳이 이들을 데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노동자 수를 감소시킨과 동시에 소수의 숙련 노동자들을 양성해야 되는 이런 경제정책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노동 감축의 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을 기존에 있었던 다수의 저숙련, 동질적인 저숙련 노동자를 폐기하듯이 없애자는 건 아니고 노동의 유연성을 통해서 언제든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유연성 또 그러면 기술의 유연성 이런 다양한 유연성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여기는 노동 감축의 길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타임쉐어 나와 있죠. 임금 삭감, 조기 퇴직자 연금 등을 통해서 기존의 대규모 노동시장을, 노동 공급을 감축하자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 있었던 노동 감축의 길이 되겠어요. 그래서 방향은 다르지만 어쨌든 의도라고 하는 것은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길이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미를 중심으로 해서 신자유주의의 길을 보고 있지만 북유럽에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남녀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주의적, 말하자면 남녀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주의적 복지정책, 또 사회투자 전략을 강조하고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 감축과 더불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장하고 그에 비해서 영미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영미 방향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국가의 발달 이론이 나와 있군요. 복지국가의 발달 이론. 여기 복지국가의 발달 이론은 사회정책 발달 이론과 더불어서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론이고 실제로 문제 나올 때 보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만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사회정책 이론을 내가 노트 정리를 하고 교재를 편집할 적에 사회정책이란 어떻게 발달했다? 첫 번째 산업화 이론 봤습니다. 사회정책이란 산업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다. 바로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이 기술적 발전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병행해서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명 산업화 이론은 기술 결정론 또는 경제 결정론이라고 한다. 참으로 묘한 것은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산업화 수준이 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한 양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더라는 공식 특징을 찾아내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일명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어느 한 곳에 모이듯이 해서 일명 산업화 이론은 수렴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화 이론은 결국에 산업화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 해결적으로 사회정책이 발달한다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한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축적된 자본으로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어느 이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이 수렴된다고 볼 적에 이데올로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종래는 경제발전론만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직 사회정책이란 또는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만 있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산업화 이론이 등장하면서 그런 경제발전만 가지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도 관련 없이 이념과도 관련 없이 사회정책이나 복지국가는 발달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결론이 맺어지면서 탈이데올로기 이론
또는 뭐 이념의 종말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산업화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합리 이론이라고도 하죠. 바로 이 산업화 이론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사회정책 발달 이론과 또 복지국가 발달을 위해서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사회양심 이론을 봤지요. 사회정책이란 사회공동체, 국민들의 착한 인도주의적, 이타주의적 정신이 모여서 국가를 통한 자선활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회양심론이에요. 그 때문에 국가의 정책은 당연히 인도주의, 이타주의가 반영된 도덕적 활동일 것을 요구한다는 데 특징이 있는 것이 사회양심론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음모론, 사회통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기존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고 또 치안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동규범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통제 전략이라고 보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음모론이나 사회통제론은 그 수혜자를 어디다 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지의 수혜자, 힘없는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을 그 대상자로 해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나 조선의 사회시책이나 사실은 유형적으로는 농민을 위하고 또 어려운 빈민을 구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기득권층을 가진 본래 토착인들을 위해서 불황화를 다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엘리트 이론,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음모론과 똑같이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굳이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음모나 전략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사회 개선, 사회 개량을 위한 노력의 산물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회정책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 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차이라면 문제점이 있다면 이 엘리트 이론에서는 결국에 백성들을 무지한 존재로, 무조건 따라오라고만 하는 무지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론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회 음모론이나 엘리트 이론을 비판하고 등장하는 것이 다원주의란, 이 복지국가 발달론은 나오겠습니다만 이익집단 정치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사회양심론처럼 사회정책이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거나 엘리트 이론이나 사회 음모론처럼 소수 몇몇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원주의 사회에 무수히 많은 이익 집단들과 국가와의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사회정책을 만드는 것은 이런 이익 집단들 간의 정치적 타협의 소산이다. 국가는 단지 이런 이익 집단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갈등 등을 조정해주는 중립자와 같은 소위 중간자, 소위 중립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비판하는 것이, 비판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조합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조합주의 이론은 다원주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뜻은 참 가상하지만 무수히 많은 이익집단들 간의 정치적 타협이나 설득, 조정 등을 통해서 이 사회정책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현실감이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를 보더라도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몇몇 힘있는 이익집단과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또 국가는 중립자적 지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정책을 만드는데 국가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회정책 수립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노사정 협의회를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런 것을 코퍼레티즘이라고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스핑 앤더슨과 같은 경우에도 사회정책이 얼마나 조합주의적으로 이루어졌느냐를 가지고도 복지국가의 수준을 알아본다고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조합주의 이론, 코퍼레티즘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확산이론, 사회정책이란 국제적 모방의 산물이다 라고 해서 제가 한류를 가지고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제적 모방의 산물이다 라고 해서 소위 사회정책을 전파이론, 확산이론에서는 모방, 국제적 모방. 옛날에는 통신이 발달하기 전에서는 보통 인접, 물리적 공간 범위에서 인접한 국가끼리의 번져나가는 확산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지만 요즘은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꼭 물리적, 지리적 인접성만을 전제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확산이론, 전파이론.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정책이란 시민권 발달의 산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18세기 시민혁명을 통해서는 자유권을, 19세기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을 통해서는 참정권을 쟁취했지만 그러나 다소 추상적이던 것을 20세기 사회권, 복지권을 쟁취함으로써 시민권이 현실적 권리가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정책이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샤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권 이론이 되겠습니다. 마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가 하면 사회정책이란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의 투쟁 끝에 노동계급이 쟁취한 승리의 전리품으로 우파 정당이 약화되고 좌파 정당이 득세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득세한다고 해서 좌파 정당이 우파 정당을 누르고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설사 이전보다 좌파 정당이 강해지면서 나온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이론이 되겠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회정책 이론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같이 복지국가 발달 이론을 정리할 겁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산업화 이론, 또 이익집단 정치 이론, 말하자면 다원주의 이론, 또 사회민주주의 이론과 같은 경우에는 소위 여기에서는 같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몇 개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화 이론. 사회정책이란 같이 막 물리겠습니다. 사회정책이란 또는 복지국가란 산업화 과정상의 문제 해결책이다 라고 하는 이론으로 여기는 일명 기술적 결정론. 왜냐하면 기술적 발전이 바로 산업화 수준을 기준으로 기술적 결정론 또는 경제 결정론. 실질적으로 산업화가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당연히 기술적 결정이 바탕에 되어 있다. 또 산업화가 급하게 진행되었다. 경제 발전을 의미하고 있고 산업화 과정 중에 문제 해결적으로 등장한 사회정책이나 복지국가 운영은 뭘로 본다? 산업화 과정 중에 축적한 자본을 가지고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명 수렴 이론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로서는 합리 이론으로서 의미도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 정책으로 왔을 리는 없을 것이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그 정책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참으로 묘하게도 앞선 나라들의 정책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요즘은 좀 문제를 좀 변형시켜서 산업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오죠.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가족구조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리고 느림과 더불어 말하면 가족 분위기에서 빠름의 분위기로 그러다 보니까 가족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산업화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등의 다양한 가족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바로 그러한 가족 문제의 해결도 또한 국가의 책임으로 그래서 가족이란 문제, 산업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 중에 그 중에 하나를 가족으로 들어서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웬 가족 문제, 왜 갑자기 양성평등 문제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산업화가 야기한 문제의 한 실례를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쓴 겁니다. 다음에 이 복지국가 발달 이론에는 또한 독점 자본 이론이 있습니다. 독점 자본이론. 독점 자본이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 실패, 복지국가란 시장 실패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다. 독점 자본이라고 해서는 결국에 시장 실패죠. 공공재 생산의 약화 또는 이 독과점의 문제 발생 이런 등등의 문제. 싸잡아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국가가 자유방임 상태로만 있을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 바로 복지국가이고 사회정책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이 독점 자본 이론이 되겠습니다. 너 그런가 하면은
사회민주주의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민주의 이론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계급과 노동계급,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의 투쟁 끝에 노동계급이 쟁취한 승리의 전리품이다. 노동계급이 쟁취한 승리의 전리품이 복지국가이고 그리고 사회정책이다. 일명 권력의존 이론. 권력의존 이론의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사회민주주의 이론인데, 결국에 노동계급의 노조의 강성화, 노조의 활성화, 또는 좌파 정당의 성장과 득세와 우파 정당의 약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노동계급이 쟁취한 승리의 전리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 이론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익집단 정치이론이 있습니다. 이익집단 정치이론이 있는데, 바로 이익집단 정치이론이라는 것은 바로 다원주의 이론을 말합니다. 다원주의 이론. 다원주의 이론은 아까 사회정책을 얼적에 어떻게 우리가 복습을 했어요? 사회정책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사회, 다원주의 사회에 존재하고는 공존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이익집단들 간의 타협, 설득, 협상 등의 정치적 과정의 산물로 설명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 이론이었어요. 국가는 단지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이나 조정 중재하는 중립자적주의만 유지할 뿐이다. 바로 이 다원주의 이론을 우리가 이익집단 정치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정책 이론에서 복습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정책이나 복지국가를 어려운 사람을 위한 국가 개입이라고 생각들 하는데 아니다. 너무 싸납게 말했군요. 많은 사람들은 복지국가나 사회정책이란 소외된 계층을 위한 국가 개입이라고 하는데, 꼭 그러지 않는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기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 왜냐하면 정책 결정에 개입하거나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익 집단들은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도 이익 집단이란 자기들의 특정 집단에 또는 자기들의 특정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바로 결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합의가 힘없는 사람들을 위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않지만 그렇다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도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원주의 이론 또는 이익집단 정치이론으로 볼 적에 꼭 모든 복지정책이나 복지국가가 힘없는 사람을 위한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여기 나오는 이익집단 정치이론 또는 다원주의 이론이 되겠어요. 만들어지는 과정, 국가의 중립자유주의도 다 좋지만 정말 소유된 계층을 위한 것일까라고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이 다원주의 이론, 이익집단 정치이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 중심 이론이 있습니다. 국가 중심 이론. 우리가 복지정책이나 복지국가 발달 이론을 보면 다라고 할 정도로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이 시작되고 이론이 정립된다. For the people이란 단어를 가지고 복지정책이나 복지국가 이론을 전개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의 복지정책이나 복지국가 운영을 보면은 그걸 이끌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핵심 엘리트 행정관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등장을 하든지 간에 복지에 관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그 문제를 중앙정부의 소수 엘리트 집단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은 달라진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국가 중심에는
공급자 중심의 이론입니다. 공급자의 중심이 어디예요? 아무리 오늘날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를 극복하자는 대안으로 신자유주의, 스칸디나비아 길 아니면 노동 감축의 길이 나와서도 여전히 국가의 역할이 줄어들었어도 여전히 50%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이론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앙정부의 소수의 엘리트 행정관료들의 가치관이 직결된 것이다 라고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국가 중심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 다원주의 이론, 이익집단 정치 이론은 수요자를 어자면 소위 힘없는 자를 위한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또 사회정책이나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를 위한 정책으로 수요자를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만들어졌다고 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도 제기를 한 것이 바로 국가 중심 이론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말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만 자, 교재를 보겠어요. 산업화 이론 나와 있죠. 산업화로 인해 나타난 욕구에 대해 산업화로 인해 가능해진 자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유렌스키의 이론이 바로 이 산업화 이론으로 여기 보면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수반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국가도 그리고 사회의 정책도 발달했다고 본다 하는 이론으로 수렴 이론이라고 한다. 또 나와 있죠. 그 사회적 관점, 경제적 관점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독점 자본 이론. 독점 자본 이론 보면은 문장을 좀 내가 좀 길게 썼습니다만은 자, 하여튼 읽어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2번에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이유. 자본주의 사회는 고전적인 경쟁적 자본주의로부터 독점적 자본주의로 변하기 시작했고 시장 실패가 온 거죠. 국가의 역할도 소극적 역할에서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개입하여 국가 역할이 중요하게 되어 국민들의 복지도 책임지는 복지국가가 등장한 것이다. 말을 너무 만연체로 쓰다 보니까 미안하게 됐습니다만 결국에 독점 자본주의로 전향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자유방임으로만 존재할 수 없는 국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을 바로 복지국가라고 한다. 이게 바로 독점 자본주의. 좀 더 직설적으로 한다면 노트 정령원처럼 시장 실패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복지국가이다 하는 이론이 독점 자본주의 또는 독점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복지국가이다 하는 이론이 독점 자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그야말로 힘을 필요로 하는 좌파, 노동자, 계급들이 힘을 갖게 되면서 사회정책이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의 투쟁 끝에 노동계급이 쟁취한 승리의 전리품이다. 힘을 얻음으로써 갖게 된 하나의 산물이 복지국가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복지국가는 사회민주 세력의 전리품이고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세력 확대의 결과이고 그리고 2번의 둘째 줄 자본과 노동의 계급 투쟁에서 노동이 쟁취한 승리의 전리품이고 이게 나와 있지요. 거기 보시면 복지국가가 발전하기 위한 7개의 요인 나와 있는데 선거권의 확대, 선거권의 노동계급으로 확대, 선거권 확대, 또 노동계급 대변 정당의 발전 다 좋습니다. 또 지속적인 사회민주당의 집권, 미음번의 우익정당의 약화, 니은번 디귿번과 미음번, 기역, 니은, 디귿이면 좌파 정당의 득세지요. 기역, 니은, 디귿은 좌파 정당의 득세, 미음번은 우익 정당의 약화. 정당이란 단어가 나오면 먼저 여러분들은 사회민주주의 또는 권력의존으로 답을 가시면 됩니다. 좌파 정당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힘을 갖게 되고 보수 우파 정당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사회민주 세력의 전리품을 복지국가라고 한다. 자, 이런 단어로 보는 것이 사회민주주의 권력 자원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익집단 정치 이론, 다원주의 이론이 되겠는데 사회정책이나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이익집단들 간의 이익집단들과 국가 간의 정치적 타협의 소산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사회정책을 설명했지만 하나 조심할 것은 그런데 자, 거기 3번을 볼까요? 산업화 이론과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복지국가는 상대적으로 사회의 불이익 집단의 이익을 반영된다고 보는 데 비해
그 이론뿐만 아니라 모든 이론이 다 소유된 집단을 위한다고 봅니다. 이익집단 정치이론은 불이익집단의 정치적 힘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집단 아니면 상대적으로 소유된 집단을 위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너무 잘라버렸습니다만 결국에 이익집단 정치이론은 그들은 힘이 있는 집단이고 그에 비해서 소유된 집단은 힘이 없는 집단들인데 설사 그들을 집단도 모였다 하더라도 힘없는 집단의 의견이 국가정책이나 복지국가의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사회정책이나 복지국가라고 하는 부르는 것 등이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의심은 해봐야 된다 하는 이론이 다원주의 이론, 이익집단 정치이론이라는 말을 좀 두 줄로 줄였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국가 중심 이론 나와 있죠. 복지 이론이나 사회정책 이론은 다 수요자를 시작점으로 해서 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나라를 봐도 복지정책이나 복지국가의 국정운영은 실질적으로는 소수의 중앙정부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집행되더라. 결국에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를 중심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공급자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공급자 중심의 이론을 국가 중심 이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국가 중심적 이론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급 측면에서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고자 한다. 유사한 체제에 처해 있어서도 국가에 따라서 특정 국가 구조의 차이에 따라 공급자로서의 국가의 대응은 다르다. 바로 공급자로서의 국가를 대변하고 실질적으로 실질화시키는 것이 중앙정부의 소수의 엘리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관료나 중앙정부의 소수의 엘리트 행정관료들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바로 국가 중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었던 이론과 앞서서 중간에 좀 시간을 가지고 복습했던 사회정책 이론을 같이 묶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어쨌든 개별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같이 묶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출제된다라고 중요 표시를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모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